원심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나 나오죠. 네. 그러나 비추어 보면은 이제 이때 대법원의 의견입니다. 이 사건 중 개설자가 직영하지 않는 존재하더라도, 야, 임차인들까지 다 그거 어떻게 하니? 처분의 상대방은 오로지 원고들이다. 개설자한테만 하면 돼. 이런 행정 절차법상 이런 그 절차, 이거 개설자한테만 하면 돼. 백화점 대표 누구야? 한 놈만 나와. 예. 한 놈만 나와. 이거죠. 임차인들 그거 다 어떻게 그 수많은 브랜드들, 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치면 충분하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로 이렇게 거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판례 내용, 이런 판례가 있었구나. 뭐가 논점으로 나올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이 병준한다는 거. 그래서 0시부터 8시였는데 이걸 0시부터 10시로 바꿨을 때 이게 어떤 게 처분이 될 거냐, 뭘 다투면 되는 거냐, 이 처분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둘 다 존재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논점이 돼서 공인노무사에서는 이게 나왔죠. 이런 뭐가 나올진 모르지만 중요 논점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15번. 지금까지 한 게 이 문제 14번 행정위의 설명 옳은 것이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4번, 5번 판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종전 처분이 0시부터 8시였죠. 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0시부터 10시로 느린 거는 2시간만 추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종전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 판례는, 이 대규모 점포 홈플러스 이거 사안에서는 이거였던 거고, 종전 처분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대체하는 거였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종전 처분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죠 아까. 예. 종전 처분은 후속 처분만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종전 처분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대체하거나 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지금 여기로 나왔죠. 네, 그래서 이 국회직 법심 8급의 이 객관식, 요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유통산업발전법. 그래서 0시에서 8시부터 0시에서 10시로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 판례 하나 안에도 이게 지금 전원합의제 판례였고, 많은 논점들이 있죠. 그 2차 답안에서 써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달랑 한 줄로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공부할 때는 뭐 OX만 가보니까 하면 되지만, 이제 2차 공부할 때는 이런 판례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뭐가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지문으로 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이렇게 판례를 보고, 이 논점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논점이 있는지, 낼 만한 게 있는지를 보고, 이걸 학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 객관식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4번 판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 아까 30일 6개월 그 판례입니다. 바로 위에서 했던 거.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했다면, 그러면 상관없죠. 네. 당초의 처분은 실효되고, 아니죠.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당초의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8시에서 10시에 2시간 플러스 하듯이 시기와 종기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정하는 것도 당초의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거 4번은 틀린 지문이네요. 5번이 맞는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은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지금 이 두 개의 판례가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이미 지금 이거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15번 행정행위의 부관, 매우 중요한 두 개의 판례 지금 했고, 그 다음 15번 점검 필증, 거부처분의 효력정지. 이거는 그냥 외워서 답안에다 그대로 박아야 되는 판례입니다. 네.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객관식에서도 지겹게 나오고 2차에서도 만약에 이 거부처분이 논점이 떴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박아줘야 됩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없었던 것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소액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부작위 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처분, 이런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 집행정지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이 판례는 그대로 써줘야 되고,
이게 거부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는 예를 들면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처분이 없었던 같은 상태가 일단은 그런 형식으로 되죠. 집행을 정지시키니까. 그럼 처분의 효력이 처분의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그걸로 안 되면은 집행정지로 안 되면은 효력 정지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면은 그 처분이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플러스에다가 집행정지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둘이 곱하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처분이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러면 거부 처분에다가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거부 처분이니까 아까 처분이 플러스였으니까 거부 처분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다가 집행정지 마이너스를 곱하면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처분이 그러면 이게 행정법에서는 플러스, 그러니까 처분이 있었던 상태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도 수학은 플러스가 되지만 행정법은 거부처분 마이너스에다가 집행정지 마이너스를 곱해봐야 이게 플러스 처분이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청지 전의 상태로 가는 것 뿐이고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다.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수학은 플러스가 되지만 행정법에서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까 그 과세처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취소함으로써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처분이 원래 있었던 상태로 심폐소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학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지만 과세처분 취소 그 사건에서는 마이너스 취소에다가 취소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취소 마이너스, 그래서 취소 곱하기 취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수학이고 행정법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고 싶으면은 그냥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례했었죠. 같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지금 이 논리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거는 플러스에다가 집행정지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 집행을 정지하던지 집행을 못하게 하던지 그게 안 되면은 효력 자체를 정지해 버리던지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수학과 똑같죠. 근데 밑에 마이너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는 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게 플러스가 되지만 행정법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 네. 어렵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예, 그 제가 만든 이 수학과의 비유도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면 활용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건 내용을 확실히 하고 2차 답안에다 그대로 발라줘야 되는 판례입니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다. 17번 바로 넘어갈게요. 네. 뭐 공무원 관계 이런 거는, 네, 2차에서 행정사에서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룹니다. 17번 소방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건축법상 인허가 말하는 거죠. 건축 불허가 처벌을 하면서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부동의를 들고 있는 경우 쟁송해서 건축법상의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건축 불허가 이거 주된 그 인허가를 가지고 다퉈야지 소방서장의 부동의 이걸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 주된 허가를 다투면서 여기에 관련돼서 내용이 녹아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툴 거면 건축 불허가를 다퉈야지 이 소방서장이 부동의했다는 걸 이거를 처분으로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건 행정사에서 그 내용을 출제하기가 딱 너무 좋죠. 네. 오래된 판례이지만 오래됐다고 쓸모없는 판례가 아니고 이런 거는 2차에서 출제하기 너무 좋은 논점입니다. 때문에 이 판례는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17번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 판례인데 2024년도 지금 20년 전 판례를 지금 객관식에서 냈죠. 그것도 단독 사례 문제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출제자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자, 그렇게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이거는 별개의 논점이죠. 판결 요지. 뭐 근데 이런 것도 어차피 그 범용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민원 서류에 흠이 있으면은 바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2교시 행정 절차론 내용이죠. 네. 바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그 보완을 요구해야죠. 그래서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흠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되돌려 보낼 수가 있죠. 반려 처분할 수가 있죠. 그 얘기 쓰는 거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부동의를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해야죠. 네, 근데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절차법에 적혀있는 내용이죠. 네, 바로 되돌려 보내지 말고 흠이 있으면은 보완을 요구하라는 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볼게요.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